안녕하세요. 올린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29% 상승했고, 나스닥이 1.12%, S&P 500이 0.72%, 러셀이 0.44%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이죠. 그러니까 앞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모양이 있었고, 나스닥은 전강 후약입니다. 가면 갈수록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고, 또 S&P 500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러셀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의 주도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우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했다가 다시금 막판 되면 올리죠. 근데 나스닥 이런 거는 계속 좀 올라갔다가 좀 막판 되면 다시금 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저거 자체가 지금 이제 주도주를 되고 있다. 그래서 다우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갔다가 자꾸 꺾이죠. 꺾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계속 다우 쪽으로 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맵을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장비는 좀 하락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시게이트라든지 이제 웨스턴 디지털 많이 올라갔는데 샌디스크는 좀 하락했다. 자, 그럼에도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많이 상승했죠. 마수만 좀 하락했고, 오라클, 팔란티아, 뭐 팔로알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자, 전반적으로 구글, 메타 이런 것들도 상승했고, 자, 아마존하고 테슬라는 좀 더 많이 상승했죠. 많이 빠졌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애플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중심, 그다음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가다가 좀 꺾였다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되고 있었죠. 하락이 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자, 나중에 돼서 조금 올라갔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줄어들면 이쪽에 좀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이쪽도 조금만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빠졌던 것들이 좀 반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하고 지금 대형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더스트리얼 쪽 분야로 좀 상승이 됐고, 그와 더불어서 파이낸셜 분야도 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가 좀 상승이 되었고,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에너지라든지 리얼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정말서 방어주 중심으로 조그만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S&P 500하고 더불어서.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좀 막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을 돌파하면서 7,600을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익이 받쳐줘야 되겠죠. 요번에 실적 발표 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강하게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다 해서 뭐 주가가 하락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S&P 500보다는 아직까지 힘이 그렇게 강한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대신에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거 있죠. 그거는 일단 다우가 좀 강하다. 다우는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우다. 다우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던 나스닥을 좀 배제하고 다우가 지금 제 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좀 상승되고 있죠. 그래도 러셀보다는 다우가 1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우가 1등이고 2등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S&P 500이 되지 않겠는가, 러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3등이 S&P 50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스닥이 가장 적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주식이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올라왔던 것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 자체가 약간은 꺾여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많이 꺾여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왔던 추세, 이제 상승의 추세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약간의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은 요번에선 실적이 어느 정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완전 빠져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올라와서 옆으로 약간 눕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한 0.27% 하락되고 있었죠. 그래서 4.473이니까 요 정도면 뭐 주가 올라간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자, 10년물 금리가 하락됐으니까 달러 지수도 좀 하락이 됐죠.
달러 지수가 하락되고 있으니까 100.87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골드는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은 매기가 돌고 있다.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저가 깔려 있었죠. 옛날에는 아무래도 소유값이 많이 뛰니까 금리가 올릴 거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수그러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른 것보다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하락세 후에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한 1%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에 지금 현재 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했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높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신기술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급증하면서 투자자가 언제 그리고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지 그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죠. 그 때문에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특별히 아시아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D램 가격을 20% 인상할 계획에 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주가가 좀 상승된 모양이 있고 오늘 밤에 2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자, 여기서도 상당히 좋게 일단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금을 갖다 다시금 적극적으로 자, 반도체로 좀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들 주식이 상반기만큼 그렇게 빠르게 상승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향후 몇 달 동안은 인공지능 업계의 선두주자들과 전체 시장 사이에 좀 기복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전망을 재확인하고 견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캐펙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적의 전망치 이런 것들이 되면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결국에는 펀더멘탈 수익 성장, 금리 수준, 경제 성장률 등이 중요할 건데 모든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전망치가 얼마만큼 나올지, 캐펙스가 얼마만큼 늘어날지가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이유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땐 HBM의 ASP의 폴캐스트 있죠. 이게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그걸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 4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식이 고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데 제가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식의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ETF는 SMH, 자, 이런 것들이 상반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6개월 동안 82%나 급등했고, 2011년도 2분기 이후에 최대 분기 상승률인 71%를 달성을 했죠. 자,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에서 전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 두 거래일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5.4%, 4.5% 추가 하락을 했죠. 오늘장이 좀 상승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관련 주식에서 다른 시장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데 따른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금이 다른 데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그 다음에 ASML도 목표 주가를 사정형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약간의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51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큰 폭이 올라가서 고점을 뚫으면서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엄청나게 그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대치를 깨면서 올라왔는데 그 정도의 기대치를 더 많이 깨면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당분간 좋게 말하면 더 횡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또 반도체 업계가 여름철에 강세를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은 해당 그룹은 상반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선제적으로 앞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광학이라든지 전자 관련 주식은 52주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은 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하락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도 5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4월 말에 삭스의 거품 신호를 발생시켰다고 언급했는데 현재 반도체 업계만이 시장에서 거품 영역에 있는 유일한 분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더 하락이 돼 있고 그래서 2022년도 고점을 장식했던 분산적인 반등이 아니라 1995년도와 2000년과 같은 광범위하고 여전히 확인 중인 반등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좀 더 반등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품 상태에 있는 것은 반도체 제조업체일 뿐이고 전체 시장 자체가 그렇진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S&P 500이 헬스케어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XLB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지금 ETF죠. 그래서 해당 산업을 추적하는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 7% 상승하면서 4% 상승한 S&P 500을 앞지르고 있다.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잠재적인 경고 신호를 본다면은 상관관계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올 여름 후반에 본격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판단하면서 순환매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만 지켜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7, 8, 9월 달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실적에서 좋아서 좀 반장은 그리는데 반도체 같은 거는 기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상승하면서 올라갈 힘이 좀 드물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마이클 리스는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대형 기업에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약세인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시장의 유일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약세장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트럼프가 월가의 개장배를 울리면서 시장이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특별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 출시를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의 다가 유동성이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은 시장 자체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갖다가 많이 풀면서 주가 자체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자, 트럼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TGA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재무 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8,802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1,20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요 돈을 갖다 풀게 되면은 시중에 이런 것들이 정권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내려올 때마다 좀 하방 경직성이 있겠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걸 또 통해서 시장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 받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좌 자체는 18세 미만의 미국 시민이 주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정부로부터 $1,000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일부 어린이들은 $250의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좌를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어린이 그 가족들에게 미시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했던 뭐 기업들은 델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좀 컨터적인 이야기인데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는 주가가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전적으로 그들만이 만들어내는 규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니까 그 둘까는 더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장표 자체를 보시게 되면 스탁마켓 자체는 지금 이제 의회 지금 베케이션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한 2% 정도 되고 있죠. 아무리 이렇게 의회가 열릴 때는 2% 정도 상승인데 의회가 휴가 갔을 때는 한 1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은 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주가 수익률과 입법의 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연구를 본다더라도 1993년 중반부터 2011년 후반까지의 호주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의 연방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시장의 일단 수익률이 낮아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거의 다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올해 6월까지를 본다더라도 S&P 500의 지수가 의회에 회귀 중일 때는 일일 평균 0.01% 미만을 하락을 기록했고, 의회가 휴게 중일 때에는 일일 평균 0.42%의 상승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의회 휴게 기간과 시장 사이에 이러한 상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의회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의 주가가 의회 활동의 중심에 있을 때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사라지면은 주가 자체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베케이션이 없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베케이션에 들어갈 때, 자, 그럴 땐 주가는 더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또한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입법 활동이 급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원과 양원 모두의 통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이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9월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이 일단은 부진한 시기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896년 이후에 중간선거가 없는 해에 9월에는 0.8% 하락했지만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9월에는 다우지수가 2배가 넘는 1.9%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7, 8, 9월 달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못 움직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연준의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회의록 자체가 상당히 일단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케빈 호시가 이 기자회견에서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회의를 통해서 연준 내부의 불화에 대한 어떤 단서가 드러날지를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올리자, 어떤 사람은 내리자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고, 자, 특별히 워시 같은 경우는 금리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자, 다른 FOMC 위원들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 사람도 말은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을 회의록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실적 발표가 이래 나오는 펩시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일단 좀 관심 가지고 있는데, 1.6일 정도 저번에 나왔던 것이 이번에 2.2일 정도로 EPS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출 역시도 19.44빌리언에서 23.96빌리언이 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게 실적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델타입니다. 델타 열란 이런 것들은 전쟁 발발 후에 그 다음 주가는 좀 많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했죠. 자, 그만큼 여행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요번에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자, 그만큼 소비가 많기 때문에 항공주가 그렇게 바로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보험사라든지 부동산 투자 신장 리츠처럼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이 갑자기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선도주에서 후발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장에서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이 이러한 추세에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도의 발전 이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되고 있고, 시장의 리더십이 표면 아래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코의 저변동성 ETF인 SPLV 이런 것들이 이러한 회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절대적, 상대적 측면 모두에서 향상된 추리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선도주에서 후발주, 즉 말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변동성이 없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변동성 적은 ETF인 SPLV 요거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체가 10주선하고 40주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레지스턴스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승이 되고 있었죠. 기술주 이런 거 다 하락할 때 이쪽으로 좀 자금이 돌아 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PLV의 가장 큰 산업군의 비중은 전력 유틸리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ETF의 구성 비중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리츠가 한 18%, 보험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군들은 투자자들이 보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파이보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할 때 수혜받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조금은 수혜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글로벌 증시가 여름철 급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만이 중요한 이슈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신흥시장이 하반기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장 자체가 약세가 될 때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런 그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들은 존재하지만은 이란 하락세는 여전히 매수 기회로 여겨야 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상승의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분쟁 발발 이후에 나타난 채권 수익률 급등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자,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국제 증시는 달러 약세를 갖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견조한 실적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일단은 제공이 되고 있고 여전히 미증시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국제 증시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만의 P 레이쇼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전쟁 발발 이후에 11% 상승했고 이탈리아가 1.5%, 스페인이 0.6% 상승했다. 그래서 미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국제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건 2월 28일 정도 되고 있죠. 이제 전쟁 발발 전에 P 레이쇼를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자체를 본다면은 21.7이었는데 저번에 아직까지는 20.8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전쟁 전보다도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4.2% 전략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있죠. 특별히 한국 같은 거 있죠.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배수인데 지금 이제 전쟁 전에는 지금 6.6배수니까 한 34.2%나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건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배수는 적다는 말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략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이 분쟁 기간 동안의 시장의 성과를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6개월 동안은 유일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엔지 신흥시장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좀 매수 기회로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로존 역시도 좀 여러 가지 타격은 입었지만은 가치주, 경기순환주, 소형주, 수출기업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수익이 반등할 거다. 미국 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섹터 지수에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있다. 많이 빠진다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비즈니스, 그다음 미디어와 같은 AI로 인해서 다른 산업이 잠식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보다는 자, 반도체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또 방산주 비중을 좀 줄일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약세가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투자가들이 신중한 태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주가 하락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전략가는 2016년도 하반기에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에게 시가총액이 큰 기술투 투자를 피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에너지라든지 금융과 같은 부분은 건전한 배당금 자사주 매입을 언급하면서 대형 가치주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리적인 구축이든 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AI 구축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낫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S&P 500에 대한 일단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일단 7,10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우스 중에서 가장 작게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주면서 아무래도 중립 또는 마이너스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다. 자본 지출이 많은 대형 기술주 M7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할 이유가 없다. 돈이 나가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형 기술주 중에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면 비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은 반도체가 더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투자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점이 우려가 되냐 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성장이라든지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되는 것인데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AI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속도를 늦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설비 확충이 다른 경기 순환 때처럼 디플레이션 유발할지 여부는 좀 의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옛날에 통신 버블 당시에 기업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지만은 그 혜택을 누릴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자, 그때도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개조하는 프로덕트처럼 물리적인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이후에 어떤 주식들의 전망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산업 분야가 수익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탈세계화 추세, 생산 시설을 소비자 가까이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 덕분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소재,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구축, 인프라 투자 덕분에 호조로 보이고 있다. 자,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금 지출에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해졌다. 자,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주 대신에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본이 충분하다면 대형 가치주에 집중 투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총수익률 전망 때문에 가장 낙관적인 입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쪽에서 에너지, 금융, 기타 시장 분야 그리고 제조업의 자본 지출 수혜의 기업들이 여전히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중심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이런 쪽으로 일단 자산을 보유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마이크론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하락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메모리 산업이 2027년도 거의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프리캐시플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견고한 펀더멘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DDR 메모리 가격이 올해 3분기에 32%, 4분기에는 18%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후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하드웨어로 인한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반적인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넘어서서 현재 수준의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1625달러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는 D램 산업이 적어도 2028년도 2분기까지는 공급의 부족 상태가 된다. 쇼티지 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7년도에 전년 대비 수요는 36.2%나 늘어난 반면에 공급이 19.3%밖에 안 늘어났다. 그래서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마이크론과 포드가 차세대 차량용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계약은 긴 제품의 수명 주기를 위한 자동차 메모리 공급을 지원하면서 마이크론은 버지니아주에서 메네세스 공장의 첨단 D램 생산을 포함한 생산 능력을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CE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향후 대량의 생산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공급망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번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16개의 전략 고객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반도체 주식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는데 번스타인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ASML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971달러에서 2623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AI 기반의 전례 없는 고급 로직이라든지 D램 이런 것들의 용량 확장에 힘입어서 ASML의 매출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SML 같은 경우에서는 극자회선 리소그래피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고 있는데 자, D램이라든지 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그런 고대역폭의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솔루션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HNA EUV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리콘 웨이프의 패턴을 3개 넣어서 AI 핵심 구성 요소인 마이크로칩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SML의 주가가 인공지능 도입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제조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 실적 발표 시장에 더욱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퀸티 일렉트로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180달러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본다면은 반도체 최종 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예상보다 높은 분기별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순환적인 모멘텀 빠르게 성장하는 후방 산업 부분에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자 이런 기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아무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입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관련 소재라든지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고객사의 생산 공장의 가동력 증가에 힘입어서 이비타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